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동성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기 전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죠. 그 논리는 제가 경제 논리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자 시장 경제를 지향합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에서 그 경제학의 고전적인 그 고전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습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부론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은 국가는 국방 안전, 외교, 외부적인 것에 적극 개입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개입을 할 때는 그 공공질서나 그 다음에 공공건설, 즉 경제가 어렵구나,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동 조절 기능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빗대어 보면은 시장 경제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되는 게 맞고 국가 사회 안전이나 국방 이런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간단한 경제 이론과 논리로서도 우리가 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정치평론가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맞춰서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권이 개입돼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나 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그 재미 삼아서 봐주시기 바라면서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를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입니다. 노태우 정부 일기 신도시 분당하고 이런데 일기 신도시 일산 이런데 신도시가 공급될 때죠.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 고도 성장을 할 때입니다. 노태우 때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이게 지금은 토지 공개념에 3법이라 할 수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부담금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개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가다 보유세는 폐지됐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죠. 자본주의에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폐지가 됐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고요. 김영삼 때는 뭐 아시다시피 뭐가 들어갔어요? IMF가 터졌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했고 IMF 구제금융을 했고 분양가 전면 자유로 했습니다. 노태우 때 규제 분양가제를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김영삼 때는 전면 자유로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바로 IMF 터진 직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설 경기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죠. 어떤 사람은 금융 규제가 있어서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완화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전방위 입체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규제. 부동산 정책적 그 다음에 금융상으로 규제 그 다음에 세무상으로도 규제 조세적으로 조세 정책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다주택자 중과세 60%까지 부과됐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때 당시 1세대 3주택자 이상자는요 60% 중과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세율로 20%인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은 이론상은 그래서 60%에다가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지자체장의 20%, 80%죠. 그게 주민세 10%, 88%예요. 1억 벌으면 8,800만 원 세금 내도록 만들었어요.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는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의 그의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인성은 차지하고 그 부분은 다 좋다고 평가를 하지만 부동산 규제만큼은 이랬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명박 때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전부 다 해제했고 박근혜 조금씩 해제하다 박근혜 정부 와서도 본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막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 지구 지정 확대하고 LTV 감소시키고 DSR 신규 제도 도입하고 종부세율 인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만 얘기하면 노태우 정부 때는 부동산 호황이기 때문에 규제였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놓고는 보면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폭등을 했다는 거죠. 자, 간략하게 그때 당시 부동산 정책을 노태우 때는 규제, 김영삼 정부 때는 아예 터졌고 완화, 김대중 정부 때도 완화 정책을 했고 건설 경기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과도한 집값 상승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강력 규제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완화, 박근혜 때 완화, 문재인 때는 규제 부동산 정책이요. 문재인 정부 때 23번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전부 다 규제 일변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정권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참고로 보시면은 최근에 4대 정부 보면은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라는 게 다시 한번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 규제가 노무현 때는 종부세, 실가 신고. 대한민국의 실거래가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때가 200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실거래가 됐고 DTI 금융규제라는 DTI가 도입이 됐죠. 채무 상한 비율로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노무현 때 도입이 됐고요. 이명박 때하고 박근혜 때는 전부 다 완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문재인 때 새로운 금융규제 DSR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최근 4대 정부 노무현하고 문재인입니다. 그 중에서 노무현 때가 월등히 규제가 강했고 월등히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자, 정권별 아파트를 봅시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걸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권별로 전국 아파트 집값 변동률이 이 자료는 KB국민은행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노태우 때 42%, 노무현 때 전부 다 42%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재인 때. 그러니까 노태우 때, 노무현 때, 문재인 때가 제일 많이 변동됐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 때도 33%나 변동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가 무슨 선거 개표 방송 아니고요. 그 부동산 값이, 집값, 아파트 값이 그때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자료를 보시다. 왜냐하면 자료는 전부 다 그 수치는 틀립니다. 그 집계하는 사람이 분석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노무현 때 역시 최고 100을 놓고 봤을 때 이렇다는 94고 문재인 때도 100을 놓고 봤을 때 52. 물론 박근혜 때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집값 상승률. 자료마다 수치는 틀리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가 항상 올랐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여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하고 상한제를 안 한 게하고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랐나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고 폐지했을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보다 4배나 폭등을 했어요. 이거는 이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아파트 값이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 공급사 단가 맞춰야죠. 자재 싸구려 써야죠. 쉽게 얘기하면은 수지 안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죠. 그러기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상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이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을 보겠습니다.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값이나 아파트 값이나 주택이나 땅값이나 부동산은 상가주택 건물이나 다 포함되죠. 그 중에 노무현 때 3,100조가 넘게 상승을 했고 문재인 때는 2,000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동영 국회의원 자료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작은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올랐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노무현 때 많이 올랐습니다. 자, 다른 자료도 볼게요. 민간 소유 땅값도 노무현 때가 92%는 올랐고 문재인 때가 36% 올랐고 박근혜도 조금 올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때도 올랐는데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가 제일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한 그래프만 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흐름을 보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나 한국은행 자료나 국토부 자료나 땅값이 얼마만큼 올랐나, 어느 정부 때 많이 올랐나 봤을 때, 결국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경실련 자료에도 노무현 때, 한국은행 자료도 노무현 때 상승 기류, 국토부 자료도 노무현 때가 전부 다 이렇게 상승 기류입니다. 상승 기류. 45도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그렇게 안 올랐죠. 그렇게 많이는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여기서부터 또 급상승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국은행 자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여기서 본다면 여기도 뭐 꾸준히 국토부는 꾸준히 올랐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오른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땅값도 이때 노무현 때 부동산 값이 상승할 때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든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의 규제를 펼 때 여기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하고 김대중 DJ 정부 때가 종합 대책을 하죠. 부동산은요 일반 뭐 공급 대책이 있고 조세 대책이 있고 금융 대책이 있고 있는데 이 종합 대책이란 것은 부동산 규제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세 금융 이 삼박자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 입체적으로 규제를 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별로 보면은 부동산 정책은 자본주의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큰일 나죠. 하는데 그 토지 공개념 같은 그런 사고와 발상으로 대단히 입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저희 자본주의 시장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안전, 국방, 외교 이런 데 그러나 국내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만 적극 개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해서 시장이 잘 질서 유지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경제학의 최초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의 하나의 그 대강의 줄기입니다. 그것만 아시더라도 국가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위정자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일지 몰라도 그래서 역대 정권별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